자, 102페이지. 우리가 민사 분쟁에 대한 간편한 해결 절차 해서 내용 증명, 우편, 민사 조정, 소액 사건 심판, 공증, 지급 명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옆에 우리가 재판상 화해라는 개념 나오고 그다음에 가압류 정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급명령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급명령까지는 뭐 특별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용증명 우편은 말 그대로 우편제도예요. 우편제도인데, 우체국 가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 3장 작성해서 한 장은 보내고, 한 장은 내가 가지고 있고, 한 장은 우체국에 보관해서 나중에 그것이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냈다는 것만 입증되는 거지 그 사실이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그것만 입증될 뿐이고, 민사조정제도는 우리가 재판 전이나 재판 중에 할 수 있죠. 재판 중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사조정은 법원에 가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조정이 되면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뭐를 의미하냐면 재판 도중 화해를 하면 종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결과 같은 효력. 자, 그래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조정. 그러니까 재판을 우리가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하는 거 말고 좀 더 간편한 게 뭐 있냐. 내용 증명 우편 보내서 이제 우리가 대답을 받아내는 거. 그다음에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소액사건 심판은 거기에, 요즘에는 이제 금액이 조정이 돼서 3천만 원이죠. 그다음 이제 정리해 주시면 3천만 원. 자, 소액사건 심판 기준이 3천만 원이라고. 고치셔야 돼요. 2천 아니고 3천. 3천만 원. 그 다음에 공증. 제가 전에도 했듯이 공증사무소. 그거로부터 허가를 받은 집행력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곧바로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압류라는 게 있는데, 가압류는 언제든지 내가 채권, 채무 관계만 형성이 된 이후는 언제든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거나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 우리가 나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거예요. 그 가압류 결정은 누가 하냐? 법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하면 가압류된 재산은 처분할 수 없고, 우리가 처분하면 그건 무효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는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어디다?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줍니다. 자, 민사소송 절차인데, 민사소송은 우리가 되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건데 우리는 민사소송 절차의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게 안 되면 소송한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하면 재판 전에는 내용 증명, 공증 뭐 이런 것들을 가압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하고 이것도 안 되면 결국 소송 가야 되는데, 소송을 한다는 얘기 이제 소장을 접수하겠죠. 소장을 접수하면 그것이 부본은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접수되면 그것의 부본, 이것을 상대방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답변서를 우리가 법원이 요구를 하게 되고, 만약에 계속 답변서가 안 오면 그냥 종결해 버립니다. 그냥 인정하는 걸로 자백으로 우리가 간주해서 바로 종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변서가 왔다 그러면 이제 변론기를 잡고 서로 우리가 이제 변론하는 거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변론하겠죠. 그 전에 민사조정 할 수 있고, 서로 이제 변론기를 정해서 이제 다툼을 한 이후에 우리가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상고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은 가압류된 재산을 우리가 경매로 팔아, 그러니까 채권을 변제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강제로 채권을 강행하거나
공증받은 경우 우리가 소송 거치지 않고 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 대표적인 것은 경매입니다. 경매. 그래서 돈을 안 갚아 아니면 우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강제 집행, 경매죠.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판결 받으면, 아니면 가압류 된 재산이 있으면, 아니면 저당권 설정된 재산이 있으면 주에서 저당권 할 거고, 아니면 우리가 자편상 화해 같은 효력이 발생했으면, 아니면 공증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강제 집행하려면 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 권원. 그 권원의 대표적인 게 판결입니다. 근데 판결 같은 효력을 갖는 게 재판상 화해고, 그리고 소송 가지 않아도 되는 효력을 갖는 게 공증이고, 그 다음에 가압류나 저당권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에서 협상, 조정, 중재, 그 다음에 법률 구조, 우리가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법률 구조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기관, 그래서 쭉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나중에 조정이나 중재는 다른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뿐이지 이 자체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중재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법률 구조는 우리가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디 가냐? 가족관계법입니다. 가족관계법. 첫 번째, 우리가 출생과 관련돼서 출생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친자입니다. 자기의 자녀죠, 친자. 우리가 친자는 둘로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면 친생자, 부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탄생한, 출생한, 그러니까 자녀고, 양자가 있습니다. 양자는 친자죠. 양자는 왜? 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이게 양자입니다. 친생자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혼인 중의자, 그 다음에 혼인 외의자. 혼인 중이라는 얘기는 법률론, 혼인 외라는 얘기는 법률론이 아닌 경우, 사실혼, 동거, 다양한 문제, 또는 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혼인 외에 나머지 다. 그러면 당연히 혼인 중의 자는 자녀로 봅니다. 부부의 자녀로 보죠. 근데 혼인 외에는 부모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법적으로 어디 아무 데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 부모라는 것을 확정줘야 돼. 왜? 부모라는 것이 부모라는 법적 관계, 부자 관계라는, 친자 관계라는 법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속도 안 되고 친족 관계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위가 확정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확정 지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인지라는 절차가 있어요. 인지가 뭐냐면 부모가 인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인지한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내가 얘 부모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 신청을 하면 자식이 됩니다. 근데 부모가 신청 안 해주면 자녀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지 청구권입니다. 인지를 하면 뭐가 되는지 그때부터 우리가 혼인 중개자와 똑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자. 양자는 우리가 일반 양자하고 친양자가 있습니다. 친양자.
일반 양자는 말 그대로 일반 양자. 친양자는 친양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양자에도 이런 양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양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양자는 그냥 일반적인 거,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합의 또는 미성년자면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하고 틀린 친양자는 어떻게 하냐면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친양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침생 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러면 일반 양자는 친생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됩니까? 그러니까 양부모의 법적 관계, 친부모의 법적 관계. 친부모로부터 상속, 양부모로부터 상속. 둘 다 됩니다. 일반 양자가 더 좋네요. 일반 양자는 그냥 동의만 있으면 데려와, 양자로. 신청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파양시켜버립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파양 신청하면 끝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 너무 쉽게 애들 데려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바로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양자 그 어린 아이에게 이제 정신적으로 많은 좀 이제 안 좋은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일반 양자는 자기 성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시인데 자식은 김씨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양부모를 심사합니다. 법원이 심사한 다음에 법원에서 친양자 해도 괜찮다라는 법원의 뭐 선고라고 해도 되고 결정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결정 있어야 돼. 그리고 파양할 때도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친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이 친권입니다. 자,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권이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 되는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순간 친권은 우리가 상실되고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도 뭐 미성년자를 해하거나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상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밖에 뭐 이름은 5자로 한다. 그러면 이름, 이름 우리가 보통 2자로 하지만 3자, 4자, 5자까지 할 수 있죠. 한글로 한다. 출생신고는 우리가 뭐 시청이든 구청이든 뭐 이쪽에다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생과 친자와 인지, 그다음에 양자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혼인입니다. 혼인인데 우리가 혼인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 첫 번째가 형식적 요건라는 실질적 요건. 형식적, 실질적 요건 두 가지입니다. 형식적 요건은 뭐냐면
혼인신고죠. 혼인신고를 작성해서, 혼인신고서 작성해서 우리가 구청이 없다 그러면 시청, 면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신청하면 됩니다. 하고 실질적인 요건은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혼인 의사. 예전에 이런 무슨 고발, 소비자는 아니고 무슨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사 프로 이런 데서 어떤 경우 이제 본인은 혼인 의사가 없는데 도장 같은 거 주민등록증 몰래 가져다가 뭐 남자든 여자든 몰래 이제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실질적 요건이 갖추지 않은 거죠. 사실 무효예요. 근데 사람들 무지하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뭐 살았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 얘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데 혼인의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친혼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친혼의 유형이 이제 법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효사유, 하나는 취소사유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근친혼이 아닐 거. 근친혼은 우리가 친족, 부계 팔촌, 이제 부계 팔촌한다. 팔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 이게 아닐 것. 팔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이 아닐 것. 팔촌만 아니면 돼요. 팔촌. 그래서 예전에는 동성동본도 안 됐는데 지금 가능하죠. 그래서 8촌 이내만 아니면 됩니다. 근친혼이 아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혼인 정령기 나이 18세 이상이면 동의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19세 이상이면 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18세 미만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중혼이 아닐 것. 중혼은 뭐예요? 했는데 또 하는 거죠. 했는데 또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혼은 우리가 혼인신고 한 번 했어요. 근데 또 합니다. 또 해요. 자, 이게 중혼이 아닐 것. 예전에 뭐 이제 뉴스 같은데 무슨 마치 토픽 기사처럼 뭐 서울에서 혼인해서 살다가 부산에 왔다가 해서 결혼식 하다가 이제 그 전분한테 걸려가지고 방송 나오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다시 또 그것도 결혼식까지 열어가지고 친척까지 해서 축의금 받으려고. 제 주위에 제일 혼인을 많이 한 분이 이제 3번 하셨어요. 3번. 두 번째까지는 결혼식을 해가지고 좀 불렀는데 세 번째는 도저히 못 부르겠더라. 세 번째. 왜냐하면 이제 축의금 내야 되니까. 세 번. 중혼은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걸 전에 걸 해소시켜야 되는데 해소시키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이걸 안 하면 근데 왜 3번 했다니까 되게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해? 엄청 부러워하네. 오, 이렇게 불할 일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안 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 혼인신고를 안 하는데 이건 갖추고 있다. 그럼 이게 사실혼입니다.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형식적 요건이 없다. 이게 사실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혼인의 효과입니다. 혼인의 효과. 기본적으로 뭐 친족 관계가 만들어지죠. 장인, 장모,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척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모, 그 다음에 고모, 이런 식으로 이제 혈족 관계, 인척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속, 이런 다양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의무가 발생하죠. 의무, 동거 의무, 협조 의무, 그 다음 부양 의무, 정조 의무, 이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해서 서로 대리할 수 있고, 연대 책임을 집니다. 연대 책임. 자,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비용은 공동 부담하고
다음에 혼인 중에 우리가 발생한 재산, 우리가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이제 공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 언제든지 계약 취소권.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취소권이고, 마지막으로 부부 별산제도 뭐냐면 부부의 재산은 별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만들어진 거, 부부간에 형성한 재산은 우리가 그냥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는데, 그 한 사람의 우리가 재산으로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상속받았다면 부모로부터, 아니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혼인의 효과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할 수도 있죠.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망, 하나는 이혼. 이혼인데, 이혼을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 하나는 재판상 이혼. 자,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합의한 거예요. 막 드라마 같은 거 나오잖아. 도장 찍어. 이게 이제 이혼 신청서입니다. 도장 찍는 순간 신청서가 다 작성된 거예요. 그러면 합의됐다는 얘기예요. 도장 찍었다는 얘기는 합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신청서 도장 찍었으니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어디다가요?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에서 우리가 이혼할 거냐 물어보죠. 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숙려기간을 둡니다.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 미성년자가 있으면 3개월, 그 다음에 없으면 한 달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그래도 이혼하겠다 의사가 확인이 되면 이혼 확인서를 우리가 발급하고, 이걸 우리가 혼인신고했던 곳에서 제출하면 돼요. 이걸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안 하면요, 다시 해야 돼요. 3개월 지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이혼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다음에 재판상은 우리가 재판상 이혼할 사유가 생겨야 돼요. 법적 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겼을 때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서로 막 증거 제시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좀 좋게 끝내고 싶다.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조정 신청합니다. 조정 신청. 얼마 전에 그 연예인 부부 이제 조정 신청했다겠죠? 그럼 뭐냐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되니까 조정 신청한 겁니다. 재판상 가면 증거자료 다 제시해야 돼요. 이혼하려면.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서로한테도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하니까 조정 신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합의해라 그냥. 합의해라 이 얘기입니다. 다 까발리고 지저분하게 되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합의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끝난 거고, 만약에 조정이 되면 끝난 거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변론기일 잡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겠죠. 싸우는 거야 이제.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너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증거 제시하고 사진 제시하고 자료 제시하고 그 다음에 판결 나오죠. 판결 나왔다는 얘기는 이혼 확인서가 이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면 이걸 가지고 신고하면 됩니다. 얘는 이때 확정됩니다. 신고는 천천히 해도 돼요. 자꾸 안 하면 과태료만 물 뿐이지. 이때 판결이 나오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우리가 이혼 판결하고 그 다음에 위자료는 누구 재산분은 어떻게 한다 나오면 그럼 이혼의 효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법적 관계는 다 사라지죠. 법적 관계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한쪽은 양육권을 갖습니다.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갖죠. 이번에 고유정 사건 아시죠? 양육권을 한쪽이 이제 가져가고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져야 되는데 안 보여준 거예요. 2년인가 얼마 동안 안 보여줬대.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러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됐죠.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양육권, 면접교섭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혼 해소될 때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분할해야죠. 재산 분할. 이건 잘못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서로 우리가 기여한 게 있으면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 있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이혼의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든 아니든 뭐 할 수 있어요? 재산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책임이 있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뭐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자료. 그래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혼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혼을 봐야 되는데 사실혼은 동거하고 틀린 거예요. 동거는 혼인의 의사가 없이 그냥 같이 사는 거고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혼은 신고를 안 한 거죠. 다만 일상가사 있죠. 일상가사. 그 다음에 부양 의무 있습니다. 의무. 우리가 이제 정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학설이 갈리기도 하는데 일단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동부담. 당연히 공동부담 해야죠. 나머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도 없고 친족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친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우리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헤어지면 끝입니다. 뭐 신고서 써갈 게 없어요. 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뭐 신고를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면 끝입니다. 다만 그렇다도 우리가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 분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를 가했으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 우리가 상속이란 건 뭐냐면 사망과 동시에 사망을 하죠. 사망과 동시에 사망하는 순간 상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하는 순간 즉시 피상속인 죽은 사람이에요. 피상속인의 모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재산, 적극적인 것은 재산, 소극적인 것은 채무, 빚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모두 넘어갑니다. 누구한테? 상속인에게. 그러면 상속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유언이 없는, 우리가 먼저 유언이 먼저 상속할 때는 항상 상속할 땐 1순위가 유언이나 유증. 자, 그러니까 유언에 따라서 2순위가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뭐 사인증여, 유증 여러 가지 이제 없으면, 다른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제 법에 정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은 순위가 있어요. 1, 2, 3, 4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가 우리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가 직계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3순위가 형제 자매고 4순위가 사촌인의 관계혈족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비속. 자식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배우자도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다? 그럼 배우자한테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다? 그럼 자녀가 없는 순간 존속 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하고,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하고, 자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존속 보고, 존속 있으면 존속하고 배우자. 그럼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다. 그러면 배우자만 있다. 그럼 배우자만. 그 다음에 그것도 없다. 그러면 형제자매.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촌의 관계혈족.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1대1이에요. 균등분할입니다. 1대1대1. 뭐 여러 명이면 1대1대1. 다 균등. 똑같이 1111. 하지만 배우자만 여기에 5화를 가산해서 항상, 다른 사람은 항상 1로 균등분할하고 배우자는 1.5입니다. 1.5. 0.5를 가산합니다. 50% 가산한다. 50%. 2면 3. 그래서 2대3으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상속에 우리가 유형이 있는데, 유형. 법정 상속의 유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단순 승인. 단순 승인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예요. 빚, 채무 다. 그 다음에 상속 포기.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포기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비속이 포기했다. 그러면 존속과 배우자한테 갑니다. 존속이 포기했다. 그럼 다 배우자한테 갑니다. 그럼 배우자도 포기했다. 그럼 형제 자매한테 갑니다. 형제 자매 포기했다. 사촌의 관계혈족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7형제인데, 만약에 자식이 7명인데
배우자하고 6명이 포기하고 한 명은 모르고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또는 알았는데도 뭐 나도 뭐 포기했겠지. 아니면 뭐 내 것도 했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어 하고 넘어가면 나한테 모든 빚은 넘어옵니다. 포기. 그러면 이제 형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형이 이제 날라와. 상속됐다. 빚 50억 상속됐다. 뭐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형도 포기하죠. 그럼 제 동생을 합니다. 동생이, 죽은 동생이. 뭐야 이거? 포기하죠. 그럼 이제 누나한테 갑니다. 뭐야 이거? 이제 누나 포기했어 이제. 그럼 어떻게 가요? 조카한테 가요. 뭐야 이거? 왜 작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빚이 나한테 와 50억. 그래서 가족 회의 열어야 돼요. 친족 회의. 그러면 짜증 내겠죠. 좋아 안 좋아? 잘못하면 내가 50억 안는 거예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불안하지? 불안하단 말이야. 작은 아버지 있어요? 작은 아버지가 빚이 70억이야. 돌아가셨어 만약에. 그럼 이제 잘못하면 본인한테도 올 수 있다고. 받으면 되지. 70억 마이너스 70억. 평생 아프면 되지 뭐. 이상민은 한 몇 년 걸렸으니까 본인은 몇십 년 아니 몇십 년이 아니구나. 70년, 70억이면 몇백 년 걸리겠네. 뭐 하면 돼요, 그럴 때? 포기, 무슨 포기? 포기 만약에 못했어. 어떻게? 갚아야지. 뭐 어떻게 갚아? 못 갚잖아. 그럴 때 방법 있죠. 그럴 땐 저한테 오면 되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 자,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정 승인은 뭐냐면 한정 승인한다. 다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 뭐냐면 적극적인 재산도 있고 소극적인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적극적인 재산이 만약에 20억이고 소극적인 재산이 50억이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얘를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0억과 20억을 받되 20억이 범위 내에서 빚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빚을 이걸로 갚습니다. 갚다가 얘가 없어지면 그냥 끝내면 돼요. 다 끝났다. 법원에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재산 목록 작성하고 이러해서 2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 재산 채무자들은 신고하라고 합니다. 채무자들이 막 신고할 거예요. 뭐 5억, 그 다음에 3천만 원, 8천만 원, 10억 막 이렇게 신고하면 이렇게 목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무 변제기가 돌아오면 갚아라, 갚고 하다가 이제 적극 재산이 없습니다. 법원에 신고했으면 다 털었습니다. 그러면 알겠다고서는 끝내죠. 그럼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겠죠. 뭐 어쩔 수 없죠. 포기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노력을 해도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동시 사망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동시 사망은 동시에 죽은 거예요. 동시. 만약에 A하고 B하고 자식 C가 있는데 동시에 사망했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 둘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시 사망자 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 동시 사망이 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해서 죽었어. 분명히 누군가는 먼저 죽었겠지. 0.00000001초라도 먼저 죽었겠지.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시에 사망하고 누가 사망인지 모르니까 둘이는 상속하지 마. 그냥 없는 걸로 해. 라는 거죠. 비행기 추락했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대습상속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뭐냐면 대를 걸러서 상속되는 거예요. 대를 걸러서. 뭐냐? 상속인이 즉 자식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자식이 받아야 되는데 그 자식이 먼저 사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속인의 상속인, 그걸 우리가 대습상속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를 걸러서 대습상속인이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고 그 다음 죽으면 죽었을 때 상속인이 없지만 어차피 얘가 받을 거니까 얘 것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길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이렇게 그리면 좀 그러네.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이 상속 재산이다. 그러면 이 원래 있으면 이 사람은 4억 받고 6억 받죠. 왜? 1대 1.5. 거꾸로 하면 2대 3이니까 4억 6억. 그런데 먼저 지금 살아있지 않고 먼저 죽었다면 죽기 전에 먼저 죽었어. 그런데 어쨌든 얘가 받을 4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고스란히 이쪽으로 주지 않고 이 4억을 얘가 받을 수 있었는데 먼저 사망했으니까 얘가 어차피 얘 건 얘네들한테 다시 상속되는 거니까 그냥 얘를 거쳐서 얘한테 4억에 대해서 D하고 E가 나눠갔죠. 몇 대? 2대 3으로. 그럼 뭐예요? 2대 3이니까 1억 6천, 2억 4천. 이렇게 상속받죠. 대습상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언입니다. 유언은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자, 요식행위. 요식은 형식을 갖춰야 돼요. 형식을 갖춰야 돼요. 만약에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 효력이 없어요. 유효는 우리가 유언이 있으면 가장 먼저 유언에 따라서 합니다. 유언에 따라서 해요. 자, 어떤 형식이냐? 자필증서. 자필로 하고 녹음을 하고 비밀로 하고 구수증서, 공정증서 이렇게 5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형식을 갖춰야 돼요. 자필로 하면 자필로 써야지 워드 치면 안 됩니다. 바로 형식 갖추지 않아서 무효입니다. 비밀로 하라서 분명히 그 동봉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 찍으라고 했는데 도장 안 찍으면 무효입니다. 자필로 이름 주소 다 쓰라고 했는데 서명 날인까지 하라고 했는데 서명 날인 안 하면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냥 바로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의해서 하고 유언이 없으면 우리가 법정 상속에 대해서 합니다. 법정 상속으로. 그런데 유언을 했는데 유언으로 했을 때 그러면 기존의 법정 상속인의 생활이라든지 상속인의 어떤 기대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법에선 혹시 그들의 생활이 위태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생계를 갑자기 책임지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재산을 가지고 좀 꾸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유언에 의해서 재산이 하나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생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유류분이란 걸 가지고 있어요. 유류분. 법정 상속금이 50%까지 우리가 보장해 주는 거죠. 50%. 근데 그 50%는 그러니까 퍼센트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의 50%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존속과 형제 자매는 2분의 1. 2분의 1까지 우리가 보장해주고 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까지 보장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살고 C가 자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재단에 전 재산 10억을 우리가 기부했다. 유언으로 하면 원래 이 사람이 받을 법정 상속액은 4억하고 6억이죠. 4억 6억.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받을 법정 상속액 금액의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얼마까지? 2억. 그 다음에 3억까지는 보장받습니다. 즉 달라고 할 수 있어요. 2억이 넘어버리면 달라고 할 돈이 없어요. 3억이 넘으면 달라고 할 돈이 없어요. 2억이 안 될 때만 2억까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2억. 2억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한 10억을 줬다. 그러면 이 재단에 2억, 그 다음에 3억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속분을 보장해 줍니다. 뭐가? 유료분, 법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했고, 이제 결격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문제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유언을 위조한다든지, 법정 상속인을 이제 사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속인을 사망하게 했다든지, 이럴 경우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언에 대해서 봤고, 유언은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다겠죠? 유언은 우리가 미성년자 할 때 봤어요. 17세 이상이면 동의 없이 혼자서 유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은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한 유언이 가장 유효한 겁니다. 죽기 전에 한 유언이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유언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도 있어요. 수정하면 요건을 갖추면 수정한 게 우리가 유효한 겁니다. 유언에 대해서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부동산 가겠습니다.